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비교적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셨기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만하게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가진 것에 감사하고 스스로 일구는 삶을 살아라라는 가치관을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건설회사 중간 간부로, 어머니는 간호사로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죠.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두 분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근면성실함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지영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노력해서 얻어야 해.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대학 시절에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모았죠. 취업 준비도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고, 덕분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회계팀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 야근과 주말 출근은 다반사였죠.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그 돈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작은 선물을 드렸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죠. 돈을 모으는 건 시작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야. 대학 시절 경제학 교수님의 이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투자 관련 책을 읽었고 주말에는 투자 세미나에 참석했죠.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어요. 주식, 펀드, 부동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금씩 투자했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어요. 한 번은 친구의 추천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조차도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 신중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으니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투자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5년이 지나자 제 자산은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7년 차, 저는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20평대 중반의 아파트였죠. 회사와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한 그리 크지는 않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축하해, 지영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집들이 날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를 마련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저축과 투자를 이어갔어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그에 따라 수입도 늘었죠. 하지만 저의 생활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절약하며 살았고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줄였어요. 지영 씨는 언제 결혼할 생각이에요? 이젠 아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으니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지. 팀장님의 이 말에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 이제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그는 대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였어요. 첫 만남에서 그의 지적인 매력과 부드러운 말투에 호감을 느꼈죠. 지영 씨가 자수성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 씨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제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끌렸고 6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어머니가 널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하셔. 교제 1년 즈음 민수 씨의 제안으로 저는 그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민수 씨의 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죠. 지영이는 집도 있다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마련하기 얼마나 힘든데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의 말씀은 칭찬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수 씨의 어머니는 종종 저희 집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며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지영아,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 어느 날 저녁 민수 씨의 이 질문으로 대화가 시작됐어요. 글쎄요, 제 아파트가 있으니까 일단은 거기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제 대답에 민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제안하신 게 있어. 지영이 아파트가 어머니 댁과 가깝잖아. 어머니가 지금 사시는 빌라가 좀 오래됐거든. 그래서 지영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고 우리는 새로 집을 장만하면 어떨까 싶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를 시어머니가 될 분께 그냥 주자고요? 미안해요, 민수 씨. 하지만 그건 좀.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민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인 건 알아. 하지만 어머니도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이제 편안하게 해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게다가 시어머니께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날 이후로 민수 씨는 종종 이 이야기를 여러 방식으로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중에는 조금씩 강하게요. 지영아, 어머니가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시게. 빌라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시다고. 네가 그 정도 배려는 할 수 있잖아. 처음엔 부드럽게 시작했던 민수 씨의 말투는 날이 갈수록 강압적으로 변해갔어요. 지영아, 사실 우리 어머니는 내 아파트를 이미 자기 집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니셔. 기대가 크신 거야.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다른 여자들은 시댁에 집을 2채씩 사준다는데 너는 한 채도 못 내놓겠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랐어. 솔직히 내 직장에서 번 돈으로 그 아파트 샀다고? 그건 말이 안 돼. 누구 도움 없이 네가 어떻게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었겠어? 내 부모님이 돈을 대준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도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민수 씨의 말투는 점점 뻔뻔해졌고 자신의 요구가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변해갔어요. 심지어 제 능력과 노력까지 폄하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어느 날은 제 집에 찾아와 갑자기 아파트 구석구석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가구들은 다 버려야겠네. 어머니 취향이 아니야. 벽지도 다시 발라야겠고. 그럴 돈은 네가 대야지. 내 아파트를 드리는 거니까. 그의 이러한 말들이 계속될수록 저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아끼는 사람에게 선심을 쓰는 것과 제 노력의 결실을 누군가에게 강요에 의해 넘겨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더구나 그는 제 노력을 인정하기는커녕 점점 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 아파트는 제가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아서 산 거예요. 제 인생의 첫 큰 성취인데. 제 진심 어린 설명에도 민수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 내 아파트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지. 하지만 결혼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고 우리의 대화는 종종 언쟁으로 변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결혼을 위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볼수록 이것은 단순한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제 가치와 노력을 인정받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민수 씨의 태도는 더욱 뻔뻔하고 강압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제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요. 어머니,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집이에요. 지영이 집이긴 하지만 곧 어머니 집이 될 곳이죠. 민수 씨는 당당하게 말했고 그의 어머니는 제 눈치도 보지 않고 아파트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것저것 지적했어요.
여기 주방은 좀 작네. 확장해야겠어. 그리고 이 벽지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다 바꿔야겠다. 저는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제 집에서 제 동의도 없이 제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지영아, 이제 결정해. 다음 주까지 어머니께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우리가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준다면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는 심지어 명의 이전 서류까지 준비해와서 제 앞에 던졌어요. 네가 사인만 하면 돼. 이게 그렇게 어려워? 어차피 너 부모님 도움받아서 산 거 아니야? 내가 몇 년 전부터 너 보면서 느낀 건데 네가 그렇게 큰 돈을 모을 리가 없어. 누군가 도움을 받았을 거야. 순간 저는 모욕감과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민수 씨,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 사람 좋은 척하지 마. 세상에 그런 거 없어.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래. 다만 내가 좀 더 솔직할 뿐이지. 그의 비열한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 헤어져요. 당장. 뭐? 지금 나한테 헤어지자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넌 나 같은 남자 평생 못 만날 거야. 그래요, 당신 같은 남자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저는 폰을 켜 그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제 자산 목록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에도 주식, 펀드, 그리고 최근 투자한 상가까지. 이게 뭐야? 이런 게 어떻게? 민수 씨의 눈이 점점 튀어나올 듯 커져갔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놀랍죠? 이게 당신이 모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돈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행 한 번 가지 않고 명품 한 번 사지 않고 온갖 부업까지 하면서 모은 돈이죠. 그리고 투자로 불린 돈이고요. 그런데 당신은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지금까지 3번의 대출 연체, 2번의 신용카드 한도 초과. 당신은 내가 모은 돈을 노린 거죠. 처음부터. 민수 씨는 입을 딱 벌린 채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더니 곧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그동안 오해했어. 네가 이렇게 대단한 여자인 줄 몰랐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사실 어머니 이야기도 내가 너무 급하게 꺼낸 거고. 저는 그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돈 모을 리 없다고 누군가 도움받았을 거라고 했잖아요.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내 노력을 무시했죠. 민수 씨는 급기야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좀 예민했어. 사실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는 제 돈이 필요했던 거였죠. 나가요. 지금 당장.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날 차다니. 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그 돈 다 잃어버리게 될 거야. 두고 봐. 그는 마지막까지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소리쳤어요. 저는 문을 쾅 닫으며 그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네가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봐.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외침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분노나 배신감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죠. 결국 민수 씨는 제가 아닌 제가 가진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저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것 같았던 민수 씨가 어느새 제 재산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제 생활에 집중했어요. 회사에서는 더 열심히 일했고 주말에는 새로운 투자 세미나에 참석했죠. 민수 씨와 헤어진 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투자는 계속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해외여행도 다녀왔죠. 그러던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죽은 깨가 돋은 얼굴의 수염은 덥수룩, 옷은 군데군데 해진 채로 예전에 당당하던 민수 씨는 찾아볼 수 없었죠. 지영아,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비굴하게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 테이블에 불쑥 나타난 그를 레스토랑 직원이 말리려 했지만 저는 손짓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 사실 돈이 좀 필요해서. 그는 주저하며 말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후 사업의 실패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의 낡은 빌라마저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지방에 사시는 친척 댁에 얹혀 살아. 그래도 내가 변호사라고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얼굴도 못 보여드리겠어. 처음부터 당신이 내 돈을 노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을 거고요. 민수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비굴한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역시 날 잘 아는군.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해. 100만 원만 빌려줘. 아니, 50만 원만이라도. 제발. 그는 심지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죠. 미안해요, 민수 씨.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단 10원도 주고 싶지 않네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네가 이럴 줄 알았어. 넌 원래 차갑고 이기적인 여자였어. 그래서 네가 그런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거지. 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경비원들이 달려와 그를 끌어냈어요. 그의 추한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 씨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이 어려운 처지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저는 그의 덫에 걸리지 않았지만 몇몇 여성들은 그에게 상당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제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민수 씨의 초라한 모습을 떠올리니 웃음이 나왔어요. 여전히 남의 것만 탐내고 자신의 노력 없이 얻으려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산 증거였으니까요. 그가 저를 향해 여전히 욕심 어린 눈빛을 보냈을 때의 그 모습이란 정말 통쾌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 노력과 성취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전까지는 저는 제 자신과 제가 이룬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결국 10년의 가치를 지켜낸 것은 저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음을 확신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